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신가요? 저는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두렵기도 합니다. 설레는 거는 1학기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보니까 조금씩 우리 대학의 혁신의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걸 느꼈기 때문에 2학기에도 열심히 하면 그 혁신의 바람, 변화의 바람은 더 크고 강도가 세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올까 그래서 굉장히 설렙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대학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9월 아마 수시 모집 결과가 대한민국 대학 220개 4년제 대학을 한번 심판하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46년 원기 131년 원광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꿈꾸면서 약간 좀 먼 길이죠. 먼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러 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신라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을 아시나요? 어떻게 험난한 구도의 길을 가셔서 그 인도 땅까지 가가지고 구하려고 했던 정법을 얻어왔는지 그 왕호 천축국전에 잘 담겨 있죠. 사람들은 그 해초 스님이 성공해서 다녀온 것만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역사학 전공이라 당초는 불교사를 전공을 하려고 해서 상당히 불교사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당나라로, 그 다음에 서역, 인도로 구법을 하러 가는 스님들이 수없이 많이 서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십니다. 잘 모르셨죠? 수백 명이 그 구도길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해초 스님 이전에 이름 없이 서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신 선배의 어떤 구도자가 안 계셨더라면 해초 스님도 용기를 내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왕호 천축국전의 그 배경에는 수백 명의 구도길에서 돌아가신 스님들의 구도의 역정이 함께 깔려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저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대승불교의 그 위대한 선각자들, 나가르주나 용수라든지 무착 세친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위대한 가르침이 반드시 얻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수백 명의 이름 없는 구도자 스님들이 계셨고 해초 스님이 계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 그런 해초 스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지금 내일, 내년, 내후년 대학의 위기가 운운되는 이 시기에 뭔 낭만적으로 20 몇 년 후에 개교 100주년 얘기를 하냐? 아니죠. 대종사님께서 고등교육 교육기관을 구상하신 것이 저희 원불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기 13년 1928년 제1대 1회 기념총회 결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 총무부에 가서 회의록을 보시면 우리 원광대학의 첫 구상이 1928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시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대종사님은 갖가지 방면으로 저 잔혹한 일제 조선 총독부 당국으로부터 보이는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 고등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그 꿈은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고, 그걸 수제자이셨던 정산 송규 종사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해방 전국 45년부터 48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좌우 대립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대립과 죽음이 있었죠.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서 여수 순천 인민항쟁, 대구 항쟁 등등 그 험난한 시기에 처음 유일학님이 개교됐을 때 1학년 뽑고 2학년 뽑고 3학년 뽑고 못했습니다. 1기생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끝나고 나서 2기생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 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그 원대한 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기에 우리 원광대학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유일학님 이름으로요. 그 내용들은 자세히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제가 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흐르는 위대한 DNA를 결코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저희에게는 그 어떤 대학을 경영하는 경영자들과는 또 다른,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DNA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만 하고 발전만 시키면 모든 위기는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야기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교육부 차관님께서 몰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몰래 원광대학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35년 교육부에 근무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너무나 잘 알죠. 35년 동안 대학의 상황이 다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원광대학교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현재 발휘하고 있는 실력이 70~8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좀 죄송하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대단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휘 못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좀 뛰십시오.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교육부 젊은 관리로 있었을 때 원광대학교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답니다. 아산 김인용 종사님. 교육부를, 그 당시에는 문교부죠, 제 집 드나들듯이 뜨시면서 교육부 직원들 만나면 5,000원 이상짜리 식사는 절대 안 사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원광대학의 74년 역사 속에 아마 아산 김인용 종사님이 바치신 피와 땀을 뭘로 헤아리라 한다면 아마 헤아릴 수 있는 저울이 없을 겁니다. 그런 어른이 계셨는데 왜 지금은 좀 소극적입니까? 더 좀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1층 숭산 전시실에 한번 이따가 끝나고 가시면서 전시대에 있는 숭산님의 해외여행 가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원광대학에서 녹을 먹고 원광대학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교수나 직원이라면 숭산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니실 때 들고 다니셨던 그 가방을 보고 가슴에서 그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은 원광대 교수가 아니고 원광대 교직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따님을 모셔다가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당신이 아버님한테 들었던, 숭산님한테 들었던, 해외여행 가실 때 짐을 줄이기 위해서 와이셔츠 딱 2벌 가지고 가신답니다. 그러면 행사에 참여하셨다가 좀 묻잖아요. 그러면 그걸 호텔에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기대에 있는 그것만 빨아서 그 다음날 다시 입고 다니시면서 원광대학교하고 원불교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경영하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말 자체로 제가 얼어붙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원광대학이 바로 그런 대학입니다. 이제 현재 이야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3월 초에 안전관리과장을 아침에 좀 나오시라고 해서 학교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안전관리과장은 항상 매일 아침 돈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반에 걸쳐서 학교를 한번 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안 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오면서 대단한 반성을 했어요. 딱 하루 1시간 반 학교를 돌고 나서 저한테 온 가르침은 뭐였냐면, 평교수 때 내가 참 좁게 살았구나. 다니던 그 길만 가고 만나던 그분들만 만나고 가던 그 건물만 갔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차를, 집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제가 가지 않았던 길이었고 제가 가지 않았던 건물들이었습니다. 내가 참 부분으로만 살았구나. 그 가르침. 이제 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기 그 공원각 근처를 이렇게 이제 오는데 아주 익숙한 모습의 한 분이 저쪽에서 걸어오셔요. 전정환 교수님이셨습니다. 전정환 교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신갑네. 우리 부총장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휴일이라든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분들 만나면 농담 반, 진담 반, 특근 수당 없습니다. 시간의 수당 없습니다. 저한테 그 청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웃고 그러는데, 아니 토요일 날에 아침이고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딱 저한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 총장님이 도시는데 제가 안 돌면 되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800명 교수님, 300명 직원 선생님들 가운데 10분의 1만 학교를 돌면 기적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 돌아도 특근 수당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쯤 돼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4월 달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건 한 학기 말쯤 돼가지고 마지막 방문했던 건물이 이제 재생의세관이었는데 아침 8시쯤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담당 직원 선생님한테는 연락을 해놨죠. 한번 보자. 그런데 지금 저 실습실 안에서 두 분이 실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 8시에? 예. 원모 교수님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우리 해부학 수준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중국인 교수님에게 가르치는 실습을 하고 계세요. 아침 8시에. 상상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좀 칭찬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원 한 푼 지원 없이 400회 이상의 매주 목요일 날 공부하는 자발적인 동아리가 있습니다. 인문포럼. 인문포럼에서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문포럼 교수님 여기 계시면 이제 더 잘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 인문포럼에도 가봤더니 학교에서 땡전 한 푼 지원받은 거 없이 자기들 회비대로 추석이나 연휴가 있으면 그 앞날 당겨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 인문포럼을 보면서 저런 자발적 모임이 한 20개만 생겨버리면 원광대 기적이 일어난다. 그 모임 출신이시래요. 또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해부학계의 톱10 교수님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시신을 거의 한 1,500구 이상 실습하셨다고 그랬대요. 저는 처음에는 참 이 직이 어렵고 무겁고 외롭고 두렵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지금 안전관리과장님, 부총장님, 그 원모 교수님을 뵈면서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이분들의 힘을 어떻게든지 응집만 하면 원광대학은 위기를 돌파하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겪은 일인데요. 작년 12월 23일이 제가 취임해서 그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8시 반쯤 밤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했다고.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메르스는 국가관리 중대 질병이죠. 그 전에 삼성병원이 메르스 사태가 나서 잘못 관리해서
병원 자체만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체계 전체가 의문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병이잖아요. 아니 지금 병원에 병자도 모르고 인계수를 받은 적도 없고 브리핑도 받은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임기 시작된 첫날 일요일 날 그 전화를 받았으니 제 머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얗게 됐죠. 쭉 여러 가지 경고안이 있습니다만 12시경에 밤 12시경에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대기를 하면서 병원에 있었는데 12시 좀 지나가지고 최종 판정 결과가 얼마나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게 좋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독감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허망한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또 한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 독감 판정, 최종 판정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뭐 어떤 그 감정 표현을 순간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을 이제 좀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원불교회 법신불 사은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네가 오늘 당한 이 경계 속에서 가졌던 그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재임 기간 동안에 학교를 경영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워질 것이다. 순조롭게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진리의 선물로 저는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시 다짐을 합니다.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총장이 되기 위해서 원광대에 부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총장이 되기 위해서 원불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하다가 작년 8월 이맘때쯤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제가 이제 좀 학교로 걱정하는 이야기를 몇 분 교수님들한테 했더니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 한번 그럼 좀 제대로 해보쇼. 거기에 이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어요. 12월 6일, 작년 12월 6일이 이제 이사에서 최종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밤 10시경에 이제 박명수 교수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 이제 인사와 각오를 다지는 말을 좀 하러 오라고 이사회에서 부르셨어요. 그때 이제 원불교학과 교학대학에서 본부까지는 5분도 안 걸린 거리예요. 무슨 뭐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없었고 왜 5분 동안 걸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최후 전투를 앞두고 지었다고 하는 시하고 저희 원불교의 영원한 청년으로 존경받는 주산 송도선 종사님이 대종사님께 바친 시가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께서는 12척의 수습을 하고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이제 홀로 수루에 올라가시죠. 그때 읊은 시가 맹산 초목지하고 서해 어룡동이다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조국을, 이 민족을, 이 땅을 저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는데 객관적인 모든 조건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산천초목 금수들도 다 그 마음을 알아보고 저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감동을 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영원한 청년 주산 송도성 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께 이 전무 출신 출가를 하면서 아주 짧은 시를 바치십니다. 헌심 영부하고 허신사계 제 마음 영혼은 스승님께 다 온통 바치고 제 이 몸뚱아리는 사바세계 중생 제도하는데 다 던져버리겠다. 주산 종사님께서는
그 말씀과 같이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정산 형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다. 온통 스승님께 그 마음을 다 바치셨죠. 또 이분은 우리 원불교 제1호 순교자이십니다.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시다가 과로에다가 그때 장티부스에 걸리셔가지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죠. 저는 죽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주산 종사님의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046년 개교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내년 3월에 선포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흐르는 이 위대한 에너지를 늘 기억을 하고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구성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함께 협력해 주셨던 그 정신만 있다면 현재 대학을 둘러싼 이 위기는 아주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길을 향해서 2046년을 향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 함께 씨를 뿌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전공은 동학이고요. 동학 중에서도 제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제 석박사 논문 주제인데 그분은 38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체포돼서 순교를 당하시죠. 어떤 날은 밤늦게 심야에 숨어들었다가 새벽에 보따리를 싸들고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날. 그래서 전국에 그분이 숨어 계셨던 데가 천도교 측 발표에 하면 250군데 38년 동안 그런 도망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시는 곳마다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내일 새벽에 도망가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그걸 심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그걸 따먹으려고 그러냐? 우리가 심어놓고 가면 누군가 뒤에 오는 세대들이 이걸 수확을 할 것이다. 너는 왜 당대만 보느냐 이놈아. 그러시면서 곡식을 가꾸고 과일나무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2046년을 향해서 함께 위대한 씨를 뿌리고 갑시다. 감사합니다.